조정현의 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면서 박천아와 이건의 발롱도르가 아닌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목요일의 남자죠. 박천아 축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랄롱도르를 함께하는 또 한 분이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님이 오늘 지금 휴가 중입니다. 아마 그래서 단신이 이렇게 많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읽느라 좀 숨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박찬하 위원만 랄롱도르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건 기자가 조만간에 스튜디오 나오시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저번에. 네, 그랬죠. 네, 이야기를 뭐 한 두세 배로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쉬면 되니까. 아, 쉬시려고요, 아예? 네, 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그거 네, 워라벨이 요새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아, 저도 못 지키고 있게 저는 매일 나오잖아요. 예, 저 워라벨은 있고 좀 이렇게 충실히 두 분 다 저희 프로 안 놔줄 겁니다. 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 기자가 휴가를 간 이유가 사실 유럽 축구 시즌 중에 좀 조용한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조용한 시기는 그런데 사실상 이제 끝났고요. 네, 시끄러워지는 시간이긴 하죠. 네, 정말 조용한 시간들은 시즌이 막 끝났을 때 38라운드가 그렇죠.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으로 한창 들떠 있었잖아요. 6월. 네, 그때가 막 조용했던 시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팀이 다 프리시즌 계획이 확립이 되고 뭐 프리시즌을 이미 시작한 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시끄러워져야 되고 아직까지도 조용하다. 이런 팀들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팀들이죠. 네, 갑자기 조용한 팀 하니까 토트넘 이적 영입 1년 동안 안 했던 거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요새 이적이나 뭐 선수, 감독 이적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가 그 팀의 레전드였던 램파드를 또 새 감독으로 선임했어요. 그렇습니다.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이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났죠. 예. 네, 사리 감독이 와서 팀을 그래도 챔피언스리그로 진출시켜놨고 또 유로파리그까지 가져가게끔 만들어줬었는데 1년 내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리 감독이 또 버티질 못하고 한 시즌 만에 유벤투스로 갔죠. 그래서 첼시가 이제 감독을 구해야 되는 그리고 에덴 아자르라는 또 팀의 슈퍼스타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감독도 새롭게 영입을 해야 되고 또 아자르 선수가 떠난 전력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여기에 있어서 좀 분주하게 움직였어야 되는 이적 시장인데 다행스럽게도 감독은 빠르게 영입이 됐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뭐 5년 만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프랑크 램파드 감독이 3년 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뭐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뭐 팀에 헌신했었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첼시 지휘봉을 잡게 됐죠. 램파드가 첼시에서 무려 13시즌을 뛰었었잖아요. 근데 지도자 커리어는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첼시에서는 13시즌 동안 뛰면서 뭐 첼시의 레전드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죠. 네, 원클럽만은 아닙니다만 첼시에서 정말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또 푸른 심장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타이틀도 가져다 줬고 또 램파드 하면은 미드필더인데도 뭐 어떤 공격수보다도 골을 많이 터뜨렸던 기록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 후대의 기록만 봤을 때는 과연 이 선수가 미드필더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맞아요. 골을 많이 터뜨렸던 선수잖아요. 그래서 미들이랑 스트라이커 합쳐서 미들라이커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운동 능력도 굉장히 좋았고 뭐 선수 생활은 화려하게 보냈습니다만은 지도자 커리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더비 카운티를 이끌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더비 카운트를 이끌고 지난 시즌에 괜찮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오프까지 최종적으로 팀을 진출을 시켰고 플레이오프 거쳐서 마지막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플레이오프 승격 플레이오프 최종전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아쉽게 고배를 마시긴 했습니다만 더비 카운티를 맡아서 뭐 성적을 냈다는 점 그리고 첼시 출신이라는 거. 첼시 출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더비 카운티 한 시즌 잘 이끈 경력으로는 당연히 첼시 감독이 되기는 어려웠을 텐데 첼시 출신이고 또 첼시를 너무나 잘하는 인물이라서 빠른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첼시가 사실 지금 영입 문제로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레전드가 또 그 이 잘못 맡았다가 추락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돼요. 팀이 시간을 주면은 괜찮아요. 근데 첼시라는 팀이 팀도 팬도 시간을 주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새로운 감독이 왔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첼시가 지금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못하는 그런 징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팀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램파드 감독에게 3년 계약이라는 선물을 안겼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과연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첼시는 구단이 기다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선수가 기다려주지 않거나 감독은 항상 최근에 보면은 계속 한없이 그냥 힘이 없는 인물들이라서 아무리 이름이 있고 경력이 아주 좋았던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첼시에서 버티는 건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를 최근 몇 시즌 동안 계속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긍정적인 게 하나 더 있다면 또 한 명의 레전드 골키퍼였던 페트르체우 선수도 테크니컬 디렉터로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그래도 신호로 봐줄 수 있겠죠? 첼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램파드 감독 그리고 최 골키퍼도 또 첼시에서 좋았던 시절들이 꽤 길었던 인물인데 은퇴를 하자마자 수뇌부로 합류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첼시가 이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시간을 함께한 인물들과 같이 가겠다는 건 분명히 구단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연 여기에 구단의 어떻게 보면은 결정권자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 결정권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선수들이 이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함께 갈 수 있느냐. 이제는 같이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맨유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솔샤르 감독이 팀에 변화를 많이 주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주고 있는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그런 구상들이다. 이런 평가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첼시가 램파드 감독을 선임하면서 그래도 기대치가 우리가 첼시에서 좋았던 시간들을 함께 보낸 인물이니까 그래도 첼시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솔샤르 감독이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선택들은 모두 다 약간 불안해요. 그런 선택들이 기존에 있는 선수를 내보내고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개편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족할 만한 결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항상 우승에 도전해야 되는 팀이고, 그렇죠. 그리고 연연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봐도 이 돈 벌기로는 세 손가락이 안에 드는 축구 클럽이거든요. 근데 그런 축구 클럽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우승과는 거리가 먼 약간 체질 개선의 의미가 있는 그런 선택들이라서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잖아요. 이 전력 이 상태에서 순위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있어서는 의문부호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없으니까 또 빅네임을 영입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영입을 한 선수들을 보면 1997년생의 다니엘 제임스 그리고 동갑내기 아론 완 비사카가 영입이 됐거든요. 나간 선수가 안토니오 발렌시아랑 이제 안데르 에레라 선수죠. 노장 선수들을 정리를 해가고 있고 또 젊은 선수를 위주로 영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팀이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도 해리 맥과이어라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칼리도 쿨리바리 이런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과연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챔피언스리그를 나가지 못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는 팀을 선택을 하겠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데려오고 싶어하는 선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시킬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렇죠. 자금력은 있는데 이제 선수가 좀 오기를 약간 꺼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전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모든 선수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현재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는 이러한 영입 방향성들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좀 이용을 하는 오히려 자신의 주급을 올린다거나 연봉을 올린다거나 이런 데 이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지난 이적 시장까지만 하더라도 선수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자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슬쩍슬쩍 흘리면서 정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클럽들을 오히려 흔드는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당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참 맨유 팬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포그바는 과연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할까요? 폴 포그바 선수는 아마 팀이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 포그바 선수가 뛰는 모습만 봤을 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헌신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량도 100%를 보여주지 않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될 확률을 봤을 때는
팀에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팀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팀이 돼버렸을 때 과연 팀이 계속해서 그런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아하. 네, 그것 더하기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봤을 때 그래도 누군가 있으면 우리 팀에는 폴 포그바라는 선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뭐 성적을 네. 끌어올리고 갈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팀이 아마 복잡하겠죠. 네,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참 맨유도 다음 시즌에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선수들을 앞으로 영입할지 그래도 아직 시간이 이적 시장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또 부폰도 유벤투스로 복귀를 한다고 하네요. 네, 지안루이지 부폰이 아주 짧은 외도를 마치고 다시 유벤투스로 돌아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리로 잠깐 가서 또 본인이 이제 원했던 것처럼 새로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파리로 잠깐 갔는데 파리에서 한 시즌 동안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빠른 복귀가 된 것 같고요. 근데 부폰 선수는 아직도 현역으로 뛰는 것 자체가 이제 놀라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혹이 넘었는데. 그렇죠. 네, 아무리 골키퍼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역으로 하는 게 놀라울 따름이고 근데 유벤투스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포지션 자체는 슈체스니 골키퍼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슈체스니 골키퍼의 백업 역할을 한 시즌 동안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 소속팀인 토트넘 핫스퍼가 프랑스 대표팀의 중앙 미드필더인 은돔벨레를 드디어 누군가를 영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토트넘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이 선수는 영입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만 한두 명씩 빠져나가면서 팀 전력을 보강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토트넘이 선수 영입에 성공을 했고요. 은돔벨레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돈을 좀 썼습니다. 네, 뭐 토트넘 이제 구단 기록을 세우면서 은돔벨레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은돔벨레 선수에 대한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고 이 선수의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 겸 이제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토트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선수들이 이탈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뭐 이번 시즌이 아니면 다음 시즌에는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서 에릭센 선수가 나가는 것까지 염두에 둔 포지션의 구상을 봤을 때는 뭐 그런 쪽까지 염두에 둔 영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그 이정료를 말씀하셨는데 클럽 레코드인 6,500만 파운드였고요. 이게 우리 돈으로는 약 957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참 이제 사실 에릭센이랑 포지션이 완전 같진 않아서 에릭센 선수가 나가게 된다면 좀 포체티노 감독이 이 포메이션의 변형을 가져가려는 구상일까요? 포체티노 감독은 시시각각 경기 도중에도 포메이션을 많이 바꾸는 감독이라서 이렇게 선수가 오게 되면은 분명히 머릿속에 그려놓은 포지션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이 끝은 아닐 겁니다. 에릭센 선수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봤을 때는 행선지가 약간 모호하거든요. 에릭슨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어떤 야망을 충족시키는 팀들이 에릭센 선수를 지금 크게 원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다음 시즌에 은돔벨레 선수가 영입이 되면은 그래도 뒤쪽에 이제 미드필더 포지션이 좀 채워지면서 공격 포지션에 있어서는 로테이션을 준다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생기거든요. 네, 이제 센터 라인이 잘 갖춰져야지만 또 추가로 다른 선수들이 영입이 지금 될 수도 있어서 네, 센터 라인을 갖추는 쪽에 주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은돔벨레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것이 토트넘도 끝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죠. 네, 이것이 시작이고 또 다른 선수들을 계속 영입을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토트넘도 곧 이제 프리시즌이 시작이 돼서 네, 빨리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경기도 재밌지만 역시 스포츠는 이적 시장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토트넘을 넘어서 어떤 선수랑 구단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짧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의 주축이었던 선수들이 팀을 거의 다 떠났거든요. 앙투안 그리즈만을 필두로 해서 지난 시즌에 영입이 됐죠. 미드필더 로드리고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로 떠났고 디에고 고딘 그리고 뭐 오른쪽 풀백 후안 프란 왼쪽 풀백 필리페 루이스 어떻게 보면은 뭐 차포 마상까지도 지금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과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다음 시즌에 또 우승 경쟁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거든요. 네, 그 출발점으로 주앙 펠릭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정료를
지금 그리즈만 선수가 바르셀로나 간다.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바르셀로나를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바이아웃이 1억 2천만 유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 돈을 그대로 주앙 펠릭스에게 투입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20살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정말 큰 도박을 거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선수에게. 왜냐하면 그리즈만 선수는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고 네. 그 이적료를 그대로 주앙 펠릭스에게 투입을 했다는 건 그래도 그리즈만 못해도 그리즈만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예. 굉장히 큰 모험수고 이것마저도 성공을 한다면 전 지금까지도 시메오네 감독을 아주 위대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메오네 감독이 이 작업까지도 성공을 해낸다면 네, 저는 마음속에 넘버원 감독으로 저는 시메오네 감독을 꼽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긴 그동안 워낙에 선수들을 잘 키워왔으니까 또 주앙 펠릭스 선수의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네, 이건 기자가 휴가를 떠난 랄롱도르 박찬하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코파 아메리카가 끝나면 이렇다 할 대회가 없겠다. 이제는 좀 쉬겠다 했는데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있네요. 네, 16강이 이제 결정이 돼서 네, 이 팀도 내일이 없는 싸움 단판 승부인 토너먼트로 돌입을 했습니다. 예. 네, 16강 대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간다와 세네갈, 모로코와 베냉, 마다가스카르와 콩고, 가나, 튀니지, 말리,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대 기니, 나이지리아 대 카메룬, 이집트와 남아공의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요즘은 어떤 국가들이 좀 강한가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북아프리카 팀들이 뭐 전통적으로 역시 유럽 대륙과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 타면 바로 건널 수 있는 팀이라서 북아프리카 팀들과 서아프리카 팀들 이런 팀들의 축구 색깔이 약간 달라요. 역시 서아프리카 팀들은 뭐 카메룬, 가나, 뭐 나이지리아, 토고 이런 팀들에서 역시 운동 능력이 좋고 예. 네, 그런 우리가 월드컵이라든가 또 청소년 대회에서 역시 두각을 나타내는 그렇죠. 그런 국가들이 서아프리카에 많다면 북아프리카 팀들은 약간 유럽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것이 북아프리카거든요. 알제리라든가 네. 모로코라든가 뭐 이제는 아프리카에서도 전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튀니지 이런 팀들이 다 약간 유사한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팀들이 축구를 잘할 때는 이집트도 물론 북아프리카 포함이 되고 이런 예. 팀들이 축구를 잘할 때는 아프리카 팀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다시 지금 알제리라든가 모로코라든가 튀니지라든가 이런 팀들이 역시 프랑스 출신들의 선수를 대거 영입을 하면서 지금 이 전 세계 축구가 유럽 축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축구도 프랑스 축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고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컵 오브 네이션스라는 명칭이 원래 명칭인데 네. 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들여다보시면은 잘하는 팀들은 대부분 프랑스계 출신들이 있고 네, 아니면 프랑스에 가서 뛰고 있거나 네, 이런 팀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축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컵 오브 네이션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6강전의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16강전의 그 최고 이 맞대결은 예.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경기죠. 네, 두 팀이 이제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이 두 팀의 대결이 16강 대진 가운데는 가장 흥미로울 경기. 좀 비슷한 색깔의 팀들 아닌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서아프리카 팀들이기도 하고 또 전통의 강호기도 예. 하고 네, 이 두 팀이 이 같은 조에서 만나기 싫었을 것 같은데 16강 무대에서 이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토너먼트 첫판부터 흥미로운 대진이 형성이 됐는데 재밌는 것은 이집트가 개최국이잖아요. 예. 이집트가 개최국인데 지금 강팀들이 대부분 이집트 쪽 사다리로 갔어요. 네, 이게 사다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앞서서 제가 16강 대진을 언급해드렸을 때 순서대로 쫙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은 세네갈이라든가 모로코가 지금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다리 대진이고요. 우간다와 베냉하고 붙기도 하고 그렇죠. 올라가도 마다가스카르, 콩고, 가나, 튀니지니까 조금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래쪽에는 좀 알제리부터 시작해서 나이지리아, 카메룬, 뭐 이집트 이런 팀들이 우승권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것이 나이지리아가 원래 이쪽 사다리로 넘어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적었는데 마다가스카르라는 팀이 지금 같은 조에서 나이지리아를 2위로 밀어내고 파란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래서 사다리가 약간 꼬였습니다. 아하.
참 네이션스컵도 중계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지금 그 결승 대진이 딱 나왔어요. 네, 결승 대진은 이제 브라질과 페루의 대결로 압축이 됐죠. 네, 그 페루가 결승에 오른 건 사실 좀 의외 아닌가요? 페루가 44년인가요? 네, 40년 넘게 결승 무대를 못 밟았었는데 페루가 정말 오랜만에 결승에 올라갔고요. 페루가 지난 월드컵 예선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전에 어떤 강팀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페루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헌신하는 자세라든가 응집력 자체가 조별리그를 통과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개최국 브라질 역시도 긴장을 해야 되는 경기. 물론 두 팀은 조별리그에서 만나서 5대0으로 브라질이 이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대결인데 브라질도 조심해야 될 경기이긴 합니다. 그나저나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를 꺾고 결승에 올라왔는데 아르헨티나. 메시 또 침묵을 하고 말았어요. 네, 뭐 많이들 기대는 안 하셨을 거예요. 네, 아르헨티나의 최근 모습을 봤다면 도저히 이 팀이 우승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그건 모험수에 가깝습니다. 도박을 넘어서 굉장히 큰 모험수에 가깝기 때문에 역시 막상 뚜껑을 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똑같이 말씀하셨죠. 정말 못하더라고요. 오합지졸 같은 느낌이 많이 나서. 오합지졸이기도 하고 교체 선수를 쓰면 쓸수록 팀이 더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이제 당장에 닥칠 내년에 있을 코파 아메리카가 걱정이 아니라 다가올 남미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수준까지. 왜냐하면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5위에서 턱걸이로 올라갔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도 리오넬 메시가 마지막 두 경기에서 정말 미친 듯이 활약해서 겨우 올라갔던 팀이거든요. 아주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아르헨티나는 지금 남미에서도 강팀이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가 만나서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아르헨티나 대표팀하고 만난다. 월드컵에서 같은 조가 된다. 그럼 저는 우리의 1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할 정도니까. 그 정도까지. 네, 우리가 지금 아주 냉정히 따지면 아르헨티나보다 전력이 좋은 부분이 많아요. 되게 갑자기 애국심이 차오릅니다. 아니 그 정도로 우리도 좋아졌고 그만큼 아르헨티나는 뭐 최근에 메이저 대회들뿐만 아니라 대표팀 경기를 봤을 때는 좋은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발롱도르 트로피가 남미 대륙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찬남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함께해 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